1988년 8월 22일부터 이듬해 1989년 6월 11일까지 도쿄 사이타마현에서 여아 4명이 잇따라 납치되어 살해된 후 인근 지역에 유기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피해자가 살해되고 한 달이 지난 1989년 7월 23일 도쿄 하치오지시에 있는 신사공터에서 놀고 있던 두 자매에게 다가온 한 남자가 있었죠. 그 남자는 자매에게 아저씨는 카메라맨이야, 사진 찍어줄게 라고 말했고 자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4장의 평범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9살이었던 언니에게는 잠깐 여기서 기다리라 한 뒤 6살 동생을 풀숲으로 데려갔습니다. 동생이 위험하다 생각한 언니는 집으로 달려가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곧바로 뛰쳐나온 아빠에게 범인은 제압당했습니다. 범인이 깜짝 놀라 도망가려고 하자 자매의 아빠는 차 번호 기억해뒀으니 도망쳐도 소용없다고 소리쳤죠. 이 말에 범인은 되돌아와 무릎을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이미 달려온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잡히게 됩니다. 범인은 26살의 인쇄공이었던 미야자키 츠토무. 나중에야 자신이 잡은 현행범이 4명의 여아를 살인한 범인이란 걸 알게 된 자매의 아빠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야자키 츠토무, 그는 도쿄 니시타마군에서 아키카와 신문이라는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는 유복한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과 여동생 2명이 같이 사는 대가족이었죠. 미야자키는 출생 당시 미숙아였고 손에 기형이 있어 손바닥을 뒤집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병명은 선천성 유척골 유합증. 이 질환은 당시 일본에 150명 정도밖에 없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팔목과 팔꿈치를 잇는 2개의 뼈 일부 또는 전체가 붙어 있어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회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희귀한 질환이었죠.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증상이라 수술로 뼈를 강제로 분리시켜도 조직이 재생되기 때문에 어릴 적 미야자키의 손을 봤던 의사는 수술하더라도 100명 중 1명밖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없다면 좀 더 크고 나서 수술을 하자고 권유합니다. 미야자키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이런 질환을 갖고 자란 미야자키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일이든 손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미야자키의 아버지는 미야자키가 수술하고 장애인이란 평판을 받는다면 장래에 좋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수술을 시키지 않았죠. 사실상 방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야자키는 아버지에게 큰 주호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는 부모가 맞벌이하느라 바쁜 탓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 때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남자 베이비시터와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더더욱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었고 할아버지를 더 따르게 됩니다. 학창시절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 미야자키였지만 손 때문에 친구들에겐 놀림을 받게 됐지요. 중학교 졸업 후엔 놀렸던 친구들과 멀어지기 위해 편도 2시간이나 걸리는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당시에 그를 잘 모르던 동급생들은 말을 걸어주거나 같이 집에 가는 등 친해지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들 역시 미야자키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없던 그는 학교가 끝나면 근처 책방에서 항상 애니메이션 잡지를 사곤 했죠. 198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공예 단기대학에 진학했는데 거기서 좋아하던 동급생에게 고백했지만 손을 뒤집지 못하는 장애로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의 대인관계는 가족관계와 더불어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학창시절엔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대학 졸업 후 삼촌의 소개로 인쇄회사에 취직했는데 일을 하다가 잠을 잔다거나 갑자기 집에 간다고 하는 등 근무 태도도 좋지 못했어요. 이후 정근을 가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미야자키가 거절합니다. 결국 미야자키는 해고당했고 그 이후부터 집에서만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시작했죠. 계속 집에만 있는 그에게 부모는 가업을 도우라고 요구했어요. 이때 미야자키는 대졸자 첫 월급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이 무렵 애니메이션 동인지를 발행하고 수많은 비디오 서클에 가입해서 애니메이션이나 특수 촬영 프로그램의 비디오를 더빙하고 교환하며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였죠. 그는 유소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의 잦은 갈등, 선천적 장애로 인한 괴롭힘, 그에 따른 사회 부적응까지 더해
그는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어요. 1988년 8월 22일 사이타마현 이루마시 이루마 빌리지에 살던 당시 4살 콘노마리를 도로 위 인도교에서 발견하고는 시원한 곳에 가지 않겠냐고 차로 유인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도쿄전력 신타마 변전소에 있는 숲으로 납치했지요. 아이가 계속해서 울자 당황한 미야자키가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다음날 카메라 대여점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빌렸고 사후경직으로 굳은 사체에 외설 행위를 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콘노마리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몸값을 원하는 납치범일 거라고 예상했던 경찰은 피해자 자택 전화기에 역탐지기를 설치하고 기다렸지만 범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많았지만 범인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죠. 첫 번째 살인을 하고 한 달 뒤쯤인 10월 3일 사이타마현 한노시의 초등학교에서 오후 2시경 친구들과 단체 하교를 하고 집에 가방을 둔 뒤 다시 외출했던 당시 7살 요시자와 마사미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겠냐며 말을 건 뒤 납치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를 죽였던 그 장소로 가서 두 번째 피해자도 살해했죠. 이번에는 곧바로 사체의 외설 행위를 했어요. 이때 목이 졸렸지만 거의 죽기 직전이었던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자 무서웠던 미야자키는 일본의 식량 스폿인 고민의 터널에 버리고 도망칩니다. 2달이 지난 12월 9일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 가와고 그린파크 단지에 살고 있던 당시 4살 남바 에리카가 오후 2시 30분경 어머니와 함께 유치원에서 하교 후 100m 떨어진 친구 집에 놀러 나갔고 2시간 뒤 또 다른 친구와 밖에 나와 인사한 뒤 귀가하다가 자택에서 약 20m 떨어진 길에서 따뜻한 곳에 가지 않겠냐는 말에 따라갔다가 납치됐어요. 이동하던 중 에리카가 울음을 터뜨리자 목욕할 시간이라 말하며 에리카의 옷을 벗겼고 나체 상태로 만든 후 카메라 조명을 켜 사진을 찍었죠.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자 에리카 위로 올라가 압박하여 살해한 뒤 이번에도 시체를 유린하는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와 달리 살해된 지 6일 만에 발견됐죠. 이때 세 번째 피해자의 아버지가 시신이라도 돌아와서 다행이다라고 인터뷰한 뉴스를 봤던 미야자키는 이때부터 유족들을 모욕할 작정으로 시신의 일부를 유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를 봤던 그날 미야자키는 신문에서 발견한 악마가 있다라는 글자와 이루마강이라는 글자를 이어붙인 이상한 엽서를 이루마시에 살던 첫 번째 피해자 콘노마리 유족에게 보냈어요. 그러고부터 5일이 지난 12월 20일에는 세 번째 피해자 에리카 부모의 집에도 이상한 문서가 도착했죠. 에리카, 추위, 기침, 목, 휴식, 죽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문서를 일종의 말장난으로 단어의 문자를 재배열해서 다른 뜻을 가지는 에너그램으로 판단했고 살리지 못해 안쓰럽다라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난 1989년 2월 6일 첫 번째 피해자 콘노마리의 아버지가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죠. 상자 안에는 마리의 것으로 보이는 뼈 조각과 치아, 그리고 빼곡하게 무엇인가 적혀있는 문서와 일회용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고 사진에는 마리의 옷과 샌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뼈 조각과 치아는 미야자키가 마리를 살해한 다음 시신을 회수해 자신의 집 앞 논밭에서 쓰레기와 함께 화장하고 남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2월 10일 아사히 신문 도쿄 본사에 이마다 유코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범행 성명문이 왔지요. 콘노마리의 집에 뼈가 있는 상자를 보낸 건 바로 접니다. 이번 콘노마리 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한 일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상자에 들어있는 뼈는 분명히 마리의 뼈입니다. 그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아이를 데려갔는지 말해봅시다. 그 뼈는 정말 마리입니다. 다음날 같은 내용으로 마리의 집에도 보내졌어요. 마리의 장례식이 끝난 당일인 3월 11일에는 아사히 신문과 마리의 집 양쪽에 고백문이라는 두 번째 문서가 왔죠. 아이를 유산한 여성이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보내며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했어요.
고백문은 동일한 내용으로 두 번째 피해자 마사미 집에도 발송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9일 옆 동네인 도쿄도 아다치구에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고 경찰의 관심도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으로 옮겨갔죠. 이 사건으로 미야자키도 2달간 잠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6월 6일 네 번째 사건이 발생하죠. 도쿄도 고토구 아리아케 테니스의 숲 근처에서 당시 5살이었던 노모토 아야코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접근해 납치했고 차 안에서 살해했어요. 경계를 풀기 위해 추인검을 건넸는데 아야코가 미야자키의 손이 이상하다고 놀리자 홧김에 목을 졸랐죠. 그 뒤 인근 숲에 유기했던 다른 피해자들과는 다르게 아야코의 시신은 자신의 방으로 옮겼고 알코올 같은 것으로 몸을 닦아낸 뒤 유린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했어요. 네 번째 피해자 시신의 경우 굉장히 잔인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여러 종류의 톱으로 목을 먼저 절단하고 그 후 손목과 발목을 절단해 발목에 줄을 묶어 정육점의 고기처럼 거꾸로 매달아놨죠. 체포 후 했던 진술에 따르면 몸은 방바닥에 정자하듯이 앉혀놓고 며칠간 방치하고 시신의 일부를 잘라먹고 피를 비닐주머니에 담아 마시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긴 했으나 이 부분은 정신 이상을 주장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심해지자 시신의 여러 부위를 절단해 한노시 미야자와 호수 공동묘지에 간이 화장실 옆 쓰레기통에 시신을 버리고 도주했어요. 남은 시신의 일부는 벽장 안에 보관했고 또 다른 일부는 화장을 하거나 숲에 유기합니다. 그리고 2달 뒤 자매에게 접근해 동생을 숲으로 데려갔다가 자매 아빠에게 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였죠.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미야자키가에서 운영하던 아키카와 신문사와 자택에 수많은 기자와 매스컴이 들이닥쳤는데 그의 아버지는 평온하게 우리 아들은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럼 아들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니 방을 보게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방에 가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묘한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일본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의 방이 공개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미야자키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어요. 끈질긴 추궁 끝에 3건의 범행은 자백을 했는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두 번째 사건, 요시자와 마사미의 범행만은 끝까지 발뺌했죠. 하지만 조사관의 면밀한 프로파일링과 차량 안에서 장갑과 비닐끈, 그리고 루미놀에 의한 혈흔 증거가 발견되자 그제야 본인이 한 짓이라고 자백합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토막난 시신은 차례대로 발견됐고 경찰이 그의 방에서 압수한 5,763개의 비디오 테이프 중에서 콘노 마리와 노모토 아야코의 촬영본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그는 아이들을 살해할 때마다 집에 집인형을 두고 방을 어둡게 한 후 머리에 머리띠를 두르고 양초를 여러 개 켜놓은 뒤 검은 옷을 입은 채로 손을 위아래로 휘저으며 죽은 할아버지에 대한 부활의식을 벌였다고 했지요. 사건을 일으키기 3개월 전이었던 1988년 5월 11일 미야자키가 평소 잘 따르던 할아버지가 강아지와 산책 중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미야자키의 행동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추모식에서는 친척들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고 할아버지의 49제 때는 가족들과 언쟁을 하다가 창문 유리를 깨기도 했죠. 그리고 이 시기부터 동네에 있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45개의 테이프를 훔쳤고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성들을 찍기 시작합니다. 범행이 한창 진행되던 1988년 12월에는 모아둔 돈이 없어졌다는 아버지의 물음에 격분해서 차량 문짝에 아버지의 머리를 낚아채 박아버렸는데 이 일로 아버지는 머리가 찢어져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었어요. 병문안을 가던 차 안에서는 어머니를 폭행하기도 했죠. 미야자키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5명의 정신과 의사와 1명의 임상심리학자로 이뤄진 감정단은 미야자키가 어릴 적부터 손의 장애로 인한 열등감이 피해망상으로 번졌고 그로 인해 이상성욕과 수집벽이 맞물려 범행을 저지르게 됐지만 조현병은 아니며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야자키는 소아성애 자라기보다는 단순히 어린아이가 범행 대상으로 삼기 쉽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했죠. 1997년 4월 판결 공판에서 도쿄지법은 미야자키 츠토무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약 11년이 지난 2008년 6월 17일 45세의 나이로 사형이 집행되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아닌 아직 못 본 비디오가 있는데 말이지 였다고 하죠. 미야자키 사건은 일본에서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이 동원된 최초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오타쿠, 사전적인 정의로 특정 대상에 강하게 몰두하는 사람이었던 탓에 사건 이후 만화, 애니 등 서브컬처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고 경찰은 코믹마켓 행사장을 급습하여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방에선 공권력이 나서서 만화 내용까지 간섭하기도 했어요. 미야자키 사건 이전에는 일본의 오타쿠라는 존재는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존재이기는 했지만 세간에 그렇게까지 알려진 존재는 아니었죠. 이로 인해 일본의 오타쿠들이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기까지는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인 만큼 가해자인 미야자키의 가족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갖은 협박과 비난 전화가 끊이질 않아 가족은 전화선을 아예 뽑아 넣어야 했고 엄청난 양의 비난 엽서와 편지를 받았죠. 게다가 미야자키의 여동생들에게 악담을 퍼붓는 편지와 조의금 봉투가 동봉된 것도 있었어요. 미야자키의 아버지는 결국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재산과 집을 매각하여 송금한 뒤 타마가와강 다리에서 투신살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벌어진 일이었는데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미야자키는 아버지가 그렇게 돼서 속이 시원하다고 했죠. 미야자키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이사를 했지만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고 사형당한 미야자키의 시신을 인도하는 것도 거부했어요. 두 여동생은 물론 친척들까지 파혼당하거나 학교를 자퇴해야 했고 회사도 그만두고 이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범죄 가해자의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괴롭힘이 상당히 심각해서 현재까지도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아버지가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동정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살해당한 아이들의 유가족은 고통스럽게 공판을 지켜보면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며 현실로부터 도피했다고 아버지를 비난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한없이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아이들이 한 미치광이에 의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겼던 너무 화가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